여러분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영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혹시나 불이 옮겨 붙을까 여야 할 것 없이 자신들이 공천한 후보를 손절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절된 사람은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고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달을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 당마다 앞다퉈 시스템 공천 하는데 검증 시스템은 아예 작동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애당초 흠결을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건가요? 둘 중 그 어떤 이유라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3월 18일 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각 귀국해야 한다. 아니다. 부적절하다. 하하, 이거 혹시 여야 간의 싸움인가요? 허주연 변호사님, 뭡니까 이게? 여야 간 싸움 같지만 아닙니다. 내부 갈등 2차전이라고나 할까요? 어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의 입장 차이인데요. 네. 무슨 소리인지 일단 직접 들어보시죠. 이종섭 대사 관련한 문제 관련해서는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각 소환하고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말씀은 제가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들으시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허주연 변호사님 두 사람을 언급했는데 차근차근 저 두 사람이 누군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하, 네. 이분 전직 국방부 장관 출신이죠. 그런데 이 작년에 이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숨진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장 라인까지 이 피해자로 적시를 하도록 원래는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지 않도록 뭔가 재검토를 지시해서 실제로 경찰에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이 돼서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고발 이후로 뭔가 실효성 있는 수사가 진행이 되었던 것은 아니고 1월부터 출국 금지 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4일에 돌연 이 윤 대통령이 주 호주 대사로 이분을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출국 금지 조치된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해서 내보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7일에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서 4시간 정도 조사를 받아요. 그리고 출국 금지 조치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여기서 출국 금지 조치가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10일에 호주로 출국을 했거든요. 네. 이 일련의 과정들이 불과 일주일 만에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외압 행사의 배경에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호주에 뭔가 지금 반드시 이종섭 대사를 임명해서 급하게 출국시켜야 되는 현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총선을 앞두고 이게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일종의 도피성으로 보낸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입장 차이,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즉각 소환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입장이고 대통령실은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황상무 이분은 대통령실 현직 시민사회 수석인데 이분이 지난 14일에 이 MBC 기자들을 포함한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 일부와 오찬 자리에서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됐어요. 그때 당시 발언이 MBC 잘 들으라 하면서 88년도에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흉기 2방이 찔렸다라고 하면서 농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실제로 88년 당시에 군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이 기자가 군 정보사령부 소속 현역 군인들의 상관의 지시에 받은 이 현역 군인들에 의해서 흉기로 피습당했던 사건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을 언급했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특히 어떤 특정한 언론사를 지칭해서 이런 사건을 언급했다는 것은 뭔가 압력처럼 느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발언이잖아요.
논란이 되고 나서 이틀 만에 결국에는 공식 사과를 했거든요.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 언론사에도 사과를 하고 또 피해자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다, 더 책임 있게 처신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네.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요. 지금 이종섭 주 호주 대사 문제에 관련해서는 입장이 며칠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어떤 발언을 했기에 그런 분석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뭐 내일이라도 정말 필요하다면 공수처에서 부르면 안 들어올 것 같지 않은데요?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뭐 그럴 얘기가 나올 문제인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고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요, 최진만 교수님, 지난 14일 날 얘기로는, 오늘이 18일이죠. 14일 날 얘기로는 공수처에서 부르면 안 들어올 것 같지 않은데요? 근데 이게 정치적 이슈로 나올 만한 문제인가요? 했는데 바로 이제 어제 발언, 앞서 저희가 들려드렸죠. 즉각 귀국해야 되고 즉각 소환에 응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슈가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까지 총선판에 영향을 미칠 이슈로 판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수도권에 출마하는 그 출마자들, 후보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아마 당내에서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된 것 같아요. 이 이슈가 커지면 커질수록 총선에 상당히 악재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수도권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지난번 여론조사, 갤럽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요. 네. 계속 민주당이 한 10% 정도 뒤졌었어요, 국민의힘에.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아, 서울 지역인가 봐요? 네, 서울 지역 정당 지지율을 보면 거의 10% 이상 차이가 났잖아요. 그리고 막 거의 뭐 20%까지 가까이 2월 마지막 주나 3월 첫째 주만 봐도 진짜 그렇게 났네요. 많이 거의. 차이가 네. 났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조사해 보면 역전이 돼 버렸어요. 물론 지금 그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누가 앞섰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렇게 가까이 붙어버렸잖아요. 수치상으로 보면 역전됐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위기감이 도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현장에서 뛰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 입장에서 이 문제 빨리 정리 안 하면 네. 큰 문제다. 그리고 본인들의 당선에도 상당히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아마 총선을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입장을 바꿔서 아마 강하게 요청을 한 것 같아요. 네. 이종섭 장관, 그러니까 지금 호주 대사 즉각 들어와 수사 받아야 된다. 국민의 화난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서울 지역 정당 지지율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역전된 것도 역전된 거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화들짝 이 논란 이유는 배경은 지금 수치가 보세요. 45에서 똑같은 여론조사 기관인 거예요. 그 한국 갤럽이 발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 기관마다 이게 천차만별인데 동일한 여론조사 기관의 추이를 보는 게 제일 그나마 흐름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갤럽의 지금 흐름을 쭉 보는 거예요. 이 3월 첫째 주에 비해서 지난주 금요일 사흘 전에 발표된 걸 보세요. 45에서 국민의힘이 45에서 30으로 하재근 평론가님 15%포인트가 급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국민의힘은 이래선 지금 서울 수도권에 지금 민심이 뭔가 요동치고 있다, 심상치 않다 판단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종섭 주호주 대사 즉각 귀국하고 즉시 수사에 응해야 된다. 이 반응에 이 입장에 대해서 혹시 대통령실은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이종섭 대사 소환 문제에 대해서는 이종섭 대사가 공수처 소환 요청에 언제든지 즉각 응할 것이다. 공수처가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기자 흉기 테러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이나 압력도 행사해 본 적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정부의 국정 철학이다라는 식으로 두 사람을 뭔가 좀 옹호하는 듯이 그러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김현일 평론가님, 이제 언론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이 발언과 지금 이 요구 사항과 대통령실의 입장이 완전히 180도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2의 두 번째 당정 갈등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글쎄 과거 그 윤한 갈등이라고 불리워지던 그때 당시와는 조금 상황은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시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비대위원회를 출범한 지 채 얼마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그 당시에 사천 논란 내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상황으로 이견이 노출이 됐었고 그래서 저렇게 눈 내리는 날 두 사람이 만나서 악수하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봉합되는 국면 따라서 윤한 갈등이라고 명명도 되었었기 때문에 상당히 갈등 국면이었다라고 이제 객관적으로도 네. 평가가 됐습니다만 그 이전에 존재했던 뭐 소위 윤바타설 뭐 아바타가 아니냐 이런 내용들을 오히려 불식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결이 다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총선을 불과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조금 전에 여론조사 결과도 보셨습니다만 상당히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여론이 출렁이 있는 것이 감지가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비대위 차원에서 이것을 뭔가 선제적으로 또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긴박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과는 약간은 결이 다른 측면이 있지만 지금 당 내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이것을 뭐 당정 갈등으로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뭐 옳지 않다 이런 입장을 지금 장동혁 사무총장도 냈고요. 네. 박정아 수석 대변인 역시도 이것을 갈등으로 보는 것은 과한 해석이다. 어디까지나 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민심,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서 지금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달을 하는 입장인 것뿐이다라고 이제 확대 해석을 좀 금하는 약간 선을 긋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확대 해석을 금한다. 그 말은 조금 어떤 게 보여지냐. 이제 확전되는 걸. 이 언론에서는 지금 당정 갈등 불거지는 거 아니야라고 그냥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전을 좀 자제하는 모양새로 비춰집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사람의 거취 논란도 있었잖아요. 누군지 직접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의 어떤 과거 페이스북에 좀 철없고 혈기 넘치는 발언들이 문제가 된다? 좋습니다. 제 과거 페이스북 마음껏 털어요. 그 대신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남겼던 트위터 글도 똑같은 비중으로 언론이 보도한다면 이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완전한 자책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20대 초중반이던 시절 12년 전에 페이스북에 남긴 글들로 인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과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굴 봐도 아마 시청자분들은 많이 봤던 얼굴이나 하실 거예요. 바로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고 이번에 이제 부산 수영구의 예비 후보로 공천은 받았던 인물인데 지금 최근에 과거에 했던 SNS 등에서 했던 막말 논란을 일으켰던 지금 장본인인데 지금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서 영상 보신 대로 김현주 평론가님. 그렇죠. 지금 그 장예찬 후보의 경우와 비견되는 예가 지금 대구 중남구의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이분도 역시 과거 5.18 발언 관련해서 비대위에서 공관위에다가 재검토 요청을 해서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듯 보였지만 또 다른 발언이 나오면서 결국은 공천 취소로 이제 귀결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장예찬 후보의 경우에는 경선을 해서 수영구에서 이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만 과거 자신이 SNS를 통해서 했던 발언들, 그건 물론 10년이나 12년 전 과거 사인이었을 때의 발언이라고는 하나 이것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이냐, 수용될 만한 발언이냐라는 것을 놓고 상당히 아마 당에서도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럼에도 이 공관위의 높은 그 도덕적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 기대 수준. 거기에는 좀 미치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벽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해찬 후보 역시도 공천을 취소하게 되는 이런 결정으로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네. 앞서 과거에 했던 발언들 살짝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뭐 당장 엊그저께 앞서 우리 김현주 평론가님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엊그저께 했던 발언들은 아니에요. 근데 저런 했던 말들이 다시 이제 누군가는 이제 찾아보겠죠. 언론도 그렇고 뭐 상대
당도 그럴 테고 아니면 같은 당 내에서도 장해찬 후보의 반대편에 섰던 후보가 후보 이측 입장에 찾았을 수도 있고 그래 이거 과거에 했던 이 SNS에 올렸던 글 말들이 저렇게 다시 불거져서 논란이 됐고 결국은 거취 문제까지 논란이 이어졌는데 사실 그래서 오늘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했었잖아요. 최재만 교수님. 네. 이제 저희 언론들은 이제 많은 언론들은 그렇게 예상했을 수도 있어. 아, 일단은 자신의 과거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 앞서 이 긴급 기자회견 열고 사과까지 하고 그랬으니까 뭔가 백의종군, 뭔가 이번 선거에 불출마하지만은 뭔가 백의종군 하겠다 그럴 줄 알았는데 오늘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상당히 좀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얘기했던 부분과 저는 연관이 좀 된다고 보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앞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이종섭 대사 문제, 그다음에 황상무 수석 문제를 얘기하면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그걸 이제 거의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근데 장해찬 전 최고위원 지금의 후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아주 가까운 본인이 직접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본인 공천 받고 나서 전화로 격려 전화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 윤석열 얘기겠죠. 대통령. 예, 네. 물론 본인 얘기지만. 근데 이제 오늘 그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그냥 이제 일반인들도 생각할 때 장해찬 그런 후보가 전혀 대통령실과 교감이 없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실과 교감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이거는 또 다른 2차 충돌의 어떤 하나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이 좀 이제 우려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장해찬 후보가 정말 대통령실의 어떤 그 교감 없이 그냥 단독으로 결정해서 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했을지. 왜냐면 만약에 대통령실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장해찬 후보한테 연락을 해서 이번에 좀 물러나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맞지 않겠어요? 그게 어찌 보면 당의 화합이라든지 아니면 장해찬 후보를 어쨌든 탈락시킨 당의 면도 세워주면서 네. 부산 지역에서의 어떤 승리를 이끌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본인이 백의종군 한다는 대신 무소속을 출마하게 되면 표를 또 나눠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상당히 부산에서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정말 장해찬 후보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혹시나 이것이 대통령실과의 교감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해찬 후보가 했던 말 중에 서서 죽을지언정 무릎 꿇지 않겠다. 뭐 일단 뭐 결기를 나름 보였는데 어쨌든 무소속 출마하겠다는 거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눈물의 기자회견을 한 사람이 또 있다는데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주를 아끼고 지지해 주신 동지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짧았던 행복을 뒤로하고 지금은 진격의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비열한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힘차게 나갑시다. 혹시 뭐 아시는 분 많으시겠지만 목발 질회 막말 논란 뭐 경품으로 뭐 주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입에 담을 때 참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어쨌든 그 논란으로 공천이 결국 취소된 서울 강북을의 공천 취소된 정봉주 전 의원 오늘 뭐 눈물의 기자회견 보신 것처럼 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도봉갑의 안귀령 후보라고 뭐 여러 차례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고 하는데 대체 왜 그런 건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퍼에도 안귀령 써 있고 안귀령 후보가 맞는 것 같긴데
하재근 평론가 지금 이 영상에서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된다는 걸까요? 예, 안규령 도봉갑 후보가 이제 선거 운동복을 착용한 상태로 마이크를 들고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선거법 위반 논란이 생긴 건데 공직선거법 59조에 공직선거운동 기간 전에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마이크를 들고 했잖아요. 지금 공직선거운동 기간이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인데 아직 3월 28일이 되지 않았는데 마이크를 들고 잘 부탁드립니다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안기령 후보 측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노래교실을 방문해서 육성으로 인사를 했고 어르신들 요청으로 노래를 했던 상황이다. 노래는 잘 못하지만 잘 부탁드린다. 그런 취지로 발언을 한 것이지 선거운동 관련 발언은 아니었다. 그렇게 해명했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저렇게 해명을 한 거예요. 노래 못하지. 앞부분을 왜 잘라냐 그런 거죠. 안기령 후보 측은 왜 앞부분을 똑 떼먹어요? 노래를 잘 못하지만 잘 부탁드린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여지는 없는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 20대 대선 때 예비 후보였던 최재형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정권 교체 이뤄내겠다고 발언했다가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의 시기, 방법, 내용이 상당히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 정치 신인들이 이를 숙지하지 못하고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규령 후보 사안을 두고 선관위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선거 운동복을 착용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해명은 노래를 잘 못하지만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선거 운동 기간 중에 확성 장치를 사용해 선거 운동을 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 발언의 내용과 횟수에 비춰볼 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만 충분히 문제 삼을 대목임은 분명히 보입니다. 어쨌든 선거가 이제 한 23일 다가왔나요? 23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여야 모두 할 거 없이요.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좀 볼까요? 누가 뒤늦게 친일파의 후손이라고 밝혀지기라도 한 걸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게 아니라 전혀 그 실제 친일파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목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네네. 양궁 금메달리스트 안산 선수 있잖아요. 네네. 안산 선수가 자신 SNS에 그저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예, 이거 안산 선수고요. 예, 안산 선수인데 네. 그저께 이제 어떤 사진을 올렸느냐면 마치 공항 국제선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표지판 사진입니다. 그러네요. 네. 여기 국제선 출발이라고 써 있는데 네. 좌측에 가로 열고 빨간 글씨로 일본행이라고 써 있잖아요. 저기 한자인데 일본에서도 저런 한자를 쓰니까 네. 마치 일본어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근데 저 사진을 올리면서 안산 선수가 한국의 매국노가 왜 이렇게 많냐 네. 이렇게 써서 올린 겁니다. 아니 근데 사진만 놓고 보면 일본 공항 같기도 표지판 보니까 왜냐면 한글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일본 공항 같기도 한데 왜 매국노가 많냐? 왜 매국노란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허준 변호사님? 여기가 사실 일본 공항이 아니에요. 실제 일본 공항이 아니라 광주의 한 쇼핑센터 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본어가 너무 많이 보이니까 뭔가 불편함을 표시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센터는 세계 여행을 모티브로 해서 뭐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뭐 대만 이런 음식점들이 각각 공간을 따로 이렇게 해서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선 선수가 올린 공간은 일본으로 여행 가자 이런 컨셉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노래도 일본 노래 틀고 뭐 해물식 해물 나베라든가 오코노미야끼 이런 일본 음식점을 파는 음식점들 대여섯 곳이 밀집해서 들어서 있는 곳인데 그런데 이제 뭐 간판이랑 메뉴판 당연히 일본풍으로 많이 꾸며놨겠죠. 일본 여행 온 느낌이니까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찍어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일본어가 많이 있다는 것에 불편함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네. 간판과 메뉴판에 일본어 적혀 있고 일본 노래 나오고 뭐 일본도 음식 메뉴도 팔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매국노가 한국의 매국노가 왜 이렇게 많냐 하면서 한 음식점 입구까지 찍어서 올렸어요. 그 해당 매장의 업주분은 어떤 입장일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으로 인해 적지 않은 메시지를 받았고 순식간에 저는 친일파의 후손이 되었으며 저를 비롯한 전주인들은 매국노,
죽었으면 좋겠다는 악플들을 받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안산 선수는 꽤 유명해진 이제 스포츠 선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영향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저 SNS에 저 사진과 한국의 매국노가 왜 이렇게 마냥 글을 올렸더니 실제 저 업주분이 좀 피해를 당하셨나 봐요, 지금. 사실 안산 선수가 특정 가게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이 구역에 들어선 식당들에게 지나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인데, 누리꾼들 댓글을 보면 일본이 좋으면 일본 가서 장사해라, 매국노라고 할만하다 등이 있습니다. 그러자 보신 것처럼 이 쇼핑센터 일본 거리에 입점한 한 식당의 대표가 직접 SNS에 동영상을 올려 호소에 나섰습니다. 이 파생되는 루머 억축으로 한순간에 저는 친일파의 후손이자 저희 브랜드는 매국 브랜드가 됐다. 저를 비롯한 점주님들은 매국노, 일본으로 가라는 악플들을 받고 있다. 아직 미숙한 대표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많이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그러면은 단순하게 드는 생각이,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본 음식이나 일본 메뉴판 같은 건 죄다 사용하면 안 되는 거겠네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안산 선수가 뭐 어떤 의도로 올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글만 사진만 올렸으면 되는데 그 위에다가 이제 매국노가 왜 이리 많노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간 게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요. 사실 우리도 뭐 일본 음식 먹고 뭐 일본 가게 가서 살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리꾼들은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산 선수는 어쨌든 유명한 선수고 이 선수가 글을 올리면 파급력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일반인이 올려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유명인이고 공인에 가까운 분인데 이런 분이 글을 올리다 보니까 피해가 고스란히 이제 거기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그 발언에 대해서 누리꾼들이 공인이 갖는 말의 무게감 좀 알면 좋겠다는 글도 올려놓고요. 그렇게 치면 일본 제품 하나도 안 쓰고 일본 음식도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글도 올라와 있고요. 단순히 일본풍 주점을 두고 매국노 발언은 무리였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런 예를 들면 한국에서 한국 분들이 어떤 일본식 가게를 하거나 일본식 어떤 문화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하고 매국노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명인이 어쨌든 발언이나 이런 거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파급력을 생각한다고 하면 사회에 미칠 영향들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은 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뭐 다른 사람이 자신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 표현하는 방식이 과유불급이 돼선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사실 우리가 열애 소식을 밝히면 축하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커플은 그런 분위기가 일단 아닌가 봐요. 허주연 변호사님. 주말 사이에 정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두 유명한 배우의 소식인데요. 류준열 씨, 한소희 씨 두 사람 이야기입니다. 아하. 류준열 씨 다 아는 것처럼 드라마 응답하라 1988 통해서 굉장한 인기를 모으기 시작했고 그랬죠. 연기도 정말 잘하고 뭐 영화 택시 운전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작품들에 출연하면서 탄탄한 입지를 굳혀온 배우고요. 한소희 씨 또한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이 여다경 역할을 맡아서 열연하고 또 최근에 이 경성 크리처라는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배우예요. 네. 그런 배우들의 열애 소식이 전해졌는데 마냥 웃을 수만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근데 열애 소식을 전했는데 축하해요. 정말로 기뻐요. 잘 됐어요. 잘 되길 바라요. 이런 게 아니라 왜 웃지 못한 두 사람 무슨 사연이 있는 거예요, 허주연 변호사님? 일단 두 사람이 연인 사이인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지난 15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한 인플루언서의 목격담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SNS에 내가 하와이에 여행을 왔는데 내 옆에서 한국의 탑 남자 배우와 여자 배우 두 사람이 꽁냥꽁냥 애정 표현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목격담이 퍼진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두 사람 사귀는 거 아니냐, 이거 한소희랑 유준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양측 소속사에서 두 사람이 하와이에 체류 중인 것은 맞지만 각자 개인의 일정이고 사생활이기 때문에 열애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하루 만에 양측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관계를 이어나가는 사이가 맞다라고 열애를 인정을 했는데요. 네. 두 사람이 하와이에 머무르는 모습이 한 언론사의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사진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 사진 속 지금 한소희 씨는 고개를 숙이고 휴대전화만 보고 있는 모습이고 류준열 씨는 약간 거리를 띄어서 걸으면서 한소희 씨를 말없이 바라보거나 앞만 보고 걷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시작하는 연인들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설렘이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죠? 예. 일단 진짜 보세요. 열애설 인정할 정도면은 진짜 앞서 뭐 꽁냥꽁냥 표현했었지만 손잡고 걷거나 다정스럽게 그런 이 포즈가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한소희 씨 옆에는 누군가 그냥 글쎄 뭐 이 같이 다니는 분 뭐 매니저까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다니는 관계자처럼 보이는 여성분이 동행하고 있고요. 서로 두 발짝 떨어져서 걷고 있고요. 뭔가 불편해 보이는 그런 얼굴들이에요. 지금 사진으로 봐도 하재근 평론가님. 네,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전혀 뭐 열애하는 사이 같지가 않아 보이고 그러니까요, 네. 그냥 일하러 간 뭐 네. 그 단지 그 일을 촬영을 같이 하고 있는 동료 같은 느낌의 그리고 서로 좀 약간 냉랭한 기운도 느껴지고 네. 그런 사진이 저렇게 찍혔습니다. 아하. 지금 저 사진만 놓고 보면 누가 시청자분이 저 사람들 열애하는 사람 맞아? 이 뭔가 좋아하는 감정 맞아? 뜨거운 감정 맞아? 하실 텐데 그러면 두 사람의 표정이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즐겁지 않은 이유가 뭐가 갑자기 그 며칠 사이에 싫어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서로가. 이거를 제3자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데 네. 뭐 저 두 사람 사이에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네. 근데 다만 이제 계속해서 휴대폰을 바라보는 저런 모습이 혹시 휴대폰으로 한국에서의 여론이나 뭐 댓글 반응 같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네. 저 사진 찍혔을 때가 저 두 사람이 열애를 인정하고 그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 두 사람이 열애를 인정하고 직후에 한국에서 엄청난 논란이 터졌거든요. 혹시 그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어허. 그러한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두 사람의 열애설이 트고 난 직후에 해리 씨한테 이제 많이 시선이 쭉 쏠렸습니다. 아하. 왜 해리 씨한테 시선이 쏠렸냐면 유준열 씨하고 해리 씨가 과거에 응답하라 1988 아하. 그 드라마를 찍으면서 두 사람이 동시에 스타덤에 올랐거든요. 아하. 그때부터 사귀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 두 사람이 7년 동안 사귀었는데 어머나. 작년 11월 달에 결별한다고 알렸습니다. 아하. 그리고 요번에 유준열 씨하고 한소일 씨의 열애설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해리 씨의 반응에 막 관심을 보였는데 해리 씨가 SNS에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게시물 올렸냐면 네. 사진이 마치 하와이 같은 느낌의 열대 나무가 서 있고 방금 그 두 사람 유준열 씨, 한소희 씨가 찍힌 곳이 하와이거든요. 아, 진짜 하와이 느낌이에요. 저는 하와이 안 가봤지만, 네네. 해리 씨가 마치 하와이 느낌의 사진을 딱 올리더니 위에다 재밌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준열 씨의 전 연인인 해리 씨가 유준열 한소희 커플을 저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란이 터진 겁니다. 아 근데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박성호 변호사님 저 하와이 야자수 같은 그 나무 떡하니 한 서너 그루 있고 재밌네. 저게 무슨 의미심장한 사진이란 걸까? 그리고 그 의미심장한 글이라는 걸까? 설명 좀 해주세요. 저 사진이 하와이 사진인지 또 뭐가 재밌다는 건지 저 글이 열애를 인정한 두 사람과 연관이 있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해리 씨 본인만 알 텐데 문제는 이 글을 본 일부 대중들이 류준열과 해리의 결별 시기, 류준열과 한소희의 교제 시기를 따져본 뒤에 류준열이 해리와 헤어지기 전부터 한소희와 만남을 가진 건 아닌가 또는 헤어지자마자 만난 건 아닌가 이른바 환승연애 의혹을 제기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진 겁니다. 어머나? 여기서 갑자기 한소희 씨가 직접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또 논란이 됐는데 어머. 이 강아지가 흉기를 들고 있는 사진과 함께 해리를 저격하는 듯한 게시물이었습니다. 어머나, 그 어머나? 내용을 보면 저는 애인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도 관심을 가지지도 않는다. 저도 재미있네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지금 마치 이게 주고받고 뭔가 공격과 또 거기에 재공격이 막 언뜻 상황만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모르잖아요. 그 속내 아무도 모르는 건데 어쨌든 SNS에 올라오는 사진으로만 놓고 보면 김현주 평론가님 뭔가 지금 분위기가 좀 으스스해요 지금. 그렇죠. 네.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네. 보이긴 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 열애설이 났을 때 대부분 스타들이 좀 묵묵부답을 하거나 혹은 뭐 소속사에서 입장 발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변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곤 했는데 지금 한소희 씨의 경우에는 굉장히 본인이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 자기 방어 이제 이런 거를 좀 하는 듯 보이지 않나 싶어요. 지금 제일 관심이 가는 거는 그러니까 환승 연애의 그것이 이제 진실이냐 사실이냐의 여부에 있는 거죠. 과연 만나면서 동시에 만나거나 혹은
그 헤어진 직후에 만난 것이 아니냐. 여기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네. 한소희 씨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분과 그러니까 아무래도 해리 씨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리 씨와는 작년 초에 마무리가 됐고 결별 기사는 11월에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결별 시기와 그것이 보도된 시기가 상당히 시점이 거리가 있다. 이 사실을 토대로 관계를 지속했다라는 입장이고 류준열 씨 측에서는 결별 이후에 한소희 씨를 알게 됐고 최근에 마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상당히 상세한 설명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두 사람이 당사자가 그거 아니고요. 무슨 환승연애 그거 아니고요. 다 정리 만남을 그냥 다 정리하고 나서 새롭게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밝혔으면 논란 끝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SNS 우리가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혜리 씨가 재밌네라고 올렸더니 한소희 씨가 거기에 대해서 강아지가 흉기 들고 있는 사진을 아유, 저 이 사진이 섬뜩해요. 섬뜩하잖아요. 네. 거기다가 저는 뭐 애 있는 사람 하면서 저도 재밌네요 이런 말을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정리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런 태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글이 사실은 재미있는 말이 두 사람을 저격했는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 건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섬뜩한 사진을 올리면서 저도 재밌네요라고 글을 올린 것은 반박을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누리꾼들이나 아니면 팬들이 좀 많이 좀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소희 씨가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찌질하고 구차했다. 가만히 있으면 되었을 걸 내가 환승했던 각종 루머가 보기 싫어서 잠시 이성을 잃고 결례를 범한 것 같다라고 글을 올렸고요. 이 점은 그분께도 사과를 드릴 것이며 현명히 대처하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 글을 토대로 보면 한소희 씨가 아까 올렸던 그 사진 강아지가 흉측한 물건 이렇게 손 짚고 있는 거 그 물건은 어떻게 보면 혜리 씨가 올렸던 그 재밌네라는 사진에 대한 반박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게 되잖아요. 하지근 평론가님. 뭐 그렇게 일단은 보이기도 하는데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큰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그 유준열 씨하고 한소희 씨가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했다는 식으로 사람들이 판단을 내리면서 막 단죄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남녀 사이에 벌어진 일을 왜 이렇게 너털 웃으시는 거예요? 네. 제3자가 어떻게 압니까? 자기 지인도 내 친구도 그 커플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제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수많은 대중이 그 아주 단편적인 정보 몇 개, 기사 몇 개, 사진 몇 개 그거 보고 지금 한소희 씨, 유승열 씨가 환승연애 했을 것이다라고 단정을 짓고 막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아예 정보가 없다는 점에서도 말도 안 되지만 오늘 또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한 매체가 취재를 했는데 네네. 이 유준열 씨하고 해리 씨는 작년 여름부터 서로 멀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한소희 씨하고는 유준열 씨가 올해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식의 보도를 하기도 했거든요. 물론 그 보도도 100%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남의 연애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제발 좀 수많은 대중들이 그걸 섣불리 단정하면서 자꾸 윤리적으로 막 이렇게 단죄하려고 하는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네. 한소희 씨가 저도 재미있네요. 이렇게 글을 올린 거 가지고 너무 과도한 대응이었다고 또 막 공격을 하는데 아니 한소희 씨는 지금 너무나 많은 공격을 당하니까 억울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방어 보는 거 해명을 있겠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거 해명한 거 가지고 또 뭐라고 하고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유준열 씨, 한소희 씨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좀 내버려두는 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 남의 일에 이러쿵저러쿵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도 우리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상황 이왕 또 열애 인정했다면 두 사람도 잘 되는 모습도 그냥 바라만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감히 해봅니다.